예, 시작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작년 말부터 기획이 돼서 금년 1월부터 매월 한 번씩 개최하는 포럼인데, GYBM 동문들이 여태까지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대우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담아서 비용 전체를 GYBM들이 모금을 해서 그 비용으로 매달 지금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게 아울러 대우 5위 어르신들도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매달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포럼의 슬로건이 있다면은 GYBM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세계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슬로건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제9차 세계 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매달 두 번째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동남아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GYBM 출신들 입장에서는 지금 5시, 내일도 주로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까지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바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내서 공부도 좀 하고, 미얀마 같은 경우 지금 4시 반이죠. 그게 맞춰서 송출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행사 전체의 그 불가피한 시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시간 중계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끝나면 그냥 유튜브에서는 더 이상 못 보게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만 VOD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 60명 정도,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보는 동무들이 한 1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플랫폼으로 한 80명 정도가 수강하겠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과정을 처음 만들 때 하필이면 이 김우중과의 대화 책이 나온 지가 10주년이 되는 막 해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눈여겨봤던 분이 우리 김우중과의 대화 책을 쓰셨던 저자님을 모시려고 해서 오늘 와 계십니다. 오시다 보니까 이제 또 대울로 선배님들도 이 자리에 같이 와 계십니다. 우리 GYBM 출신들이 대울로님들 오셨으니까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강의 자료는 별도로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PDF 파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시간 중에 질문은 해외 쪽은 카톡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하겠고, 혹시 앉아 계신 분들은 필요하면 한 2-3분 정도 한도 내에서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까지 전부 다 송출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화 강의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별도 안내해 드리겠고, 끝난 후에 식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부터 한 40분 정도 간편식으로 이 자리에 가서 진행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8회가 벌써 9회차입니다. 매달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강의가 쭉 이어져가고 GYBM 성장에 크게 도움된다고 해서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우중과의 대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고 그 구술하시는 것을 전부 다 받아서 정리하고 하셨던 우리 신장석 교수님 옆에 와 계십니다. 굳이 긴 이야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10년 되는 시점이다 보니 그 책을 써놓고 나서 많은 이야기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청을 드렸는데, 하필이면 여러 일정이 안 돼서 하다가 이 9월 달에 좋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을 제가 조금 미스도 하고 좀 됐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를 제일 잘 알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또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들 담아서 내신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신장석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도 책 10년 쓴 지 이제 10년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요. 그래서 박 국장님한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번에 마침 9월에 한국을 가니까 그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실패했나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제가 처음 책을 냈을 때 그때 출간 자체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책을 내자마자 그때 JTBC인가 어디에서 와서 대담을 해달라고 해서, 근데 처음에 대담을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 다른 데서도 몇 명이 왔는데,
제 앞에 앉았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대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3명이 포진을 하고선 저 혼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한 사람은 저한테 대뜸하는 얘기가 분식회계 40조 한 분을 왜 옹호하려고 책을 썼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반 대우 반 김우중 분위기가 그때까지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책을 낼 때도 원래 책을 내려던 것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이 뭔가 하면, 그때가 처음에 하려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할 때라서 이제 보수 정권이고, 그 다음에 김우중 회장님이 박정희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관계였었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도 이때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때 정권 출범하자마자 그 소위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그 전 대통령도 추징금을 받았는데 자기 총 재산은 뭐 50몇만 원밖에 안 된다 하는데 쓰는 것 보면 펑펑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숨겨놓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추징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님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추징금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은 어디다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가족들까지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박근혜 정부에서 나서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법제 처해서인가 그러면 과장급 정도가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선 안이 올라왔는데, 그 캐비넷에서 회의를 할 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통과가 돼서 이 소위 김우중 추징법이라는 것까지도, 이름은 김우중 추징법이라고 안 붙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우중 추징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책을 내는 것이 이게 반감을 더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들도 하다 보니까 결국 1년 그 책을 출간을 연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대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다음에 김 회장님 2019년에 돌아가셨을 때 보면 그래도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은 많이 됐지만, 그때도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 김우중 회장이 경제 발전에 공은 있지만 그 금융위기 주범으로 관은 많다. 그런데 공에 대해서 좀 잘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정도까지만 나왔지, 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김 회장님 장례식도 오고 돌아가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월간 조선에 아마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어느 정도나 그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우중 회장님을 제가 세계를 경영하는 민족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저는 대우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데에도 세계를 경영하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몰락한데도 바로 세계를 경영하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급하게 몰락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온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세계 경영이라는 것이 뭐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말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들이 기술이랑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우의 세계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경영학 책에서도 보면 지금 선진국 위주의 그 다국적 기업론이 있지, 중진국 내지는 후진국에서 출발한 다국적 기업론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우라는 의 세계경영이라는 것은 후발국 내지는 중진국, 특히 중진국에서의 다국적 기업이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밀고 나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밀고 나가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제가 보기엔 거의 그 세계적인 그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우만이 갖고 있던 예외적인 그 세계 경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그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얘기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선진국이 있지만, 선진국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점점 후진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세상은 선진국 기업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 기업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고, 그다음에 후진국 기업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선발주자보다는 후발주자가 더 많고, 이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전략과 조직을 갖고 나가는가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갈수록 보편화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학계나 이런 데서 그 다국적 기업론이 중진국과 후발국 이쪽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대가 되지 못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대우가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있을까나 말까 한 거고, 그 다음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대우의 세계경이 잊혀지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가면 설명할 텐데, 근데 이 어떤 그 기업이건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이게 그냥 회사에서 우리는 다 돈 버는 사람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회사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우는 굉장히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것이, 세계 경영을 한다면서 민족주의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영하면 이제 뭐 나라를 초월하는 그런 그 옛날 뭐 초국적 기업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초월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민족주의가 왜 붙어? 두 개가 상충되는 얘기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대우가 실제로 커나갔던 걸 보면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해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후발국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꼭 민족주의가 아니라도 어떤 식의 이데올로기와 자기네들이 갖고 가는 그 세계화 전략이 연결만 되면 이것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세계화는 뭐 대우가 세계화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선도했다는 것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도 제가 처음에 김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우의 그 사훈에 창조 도전 희생이 있는데, 희생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보통 희생하면 조직을 위한 희생을 기업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데, 김 회장님을 만나뵈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거든요. 정말 민족주의 그 총화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세대에서는 큰 돈을 못 벌고 이게 어려운 것을 겪지만 다음 세대를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기업의 이데올로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고, 여기 대우 오비로 계신 분들은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지냈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알게 돼서 좀 놀란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족주의거든요. 우리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독립을 맞아서 처음으로 한글로 교육을 받은 세대고, 그러면 나는 그런 그 부모의 희생으로 혜택을 입었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세대는
우리가 잘 살게 해서 그 다음 세대한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이 나가서 돈도 벌고 그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생각이에요.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굉장히 특이한 기업입니다. 수출 쪽에서는 뭐 계속 1등했고 금융위기 때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세계 전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큰 수출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김 회장님이 7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무역과 금융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비즈니스 그룹으로 그냥 돈 버는 것 위주로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금융 관련의 이런 회사들도 많이 인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중화학산업이라는 건 바로 돈이 안 되는 건데 왜 여기에 뛰어들었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중화학산업을 일으켰는데 이게 다 이제 부실이 되면서 잘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받은 거죠. 이것을 당신이 와서 좀 살려달라. 근데 그때 이제 결정을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제가 그러니까 그때 여쭤봤어요. 이거 받아서 돈 벌 자신이 있으셨습니까? 하니까 나는 그때 이익 개념이 없었다. 그걸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들의 그 돈을 갖고선 이제 크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나라에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밖에 없었지. 이걸 갖고선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기업인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뒤에서 계속 있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게 김우중 회장의 진심이었고 실제로 대우가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중화학산업을 부실 기업인 것들을 살려내다 보니까 대우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진 겁니다. 무역과 금융만이 아니라 중화학산업 다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국가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우 세계경영의 핵심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진출하면서도 이제 상당히 나 혼자만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돈을 번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길게 갖고 가고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일단 해외 진출을 할 때 보면 저는 아프리카 경영 얘기를 듣고선 굉장히 그때 야, 이렇게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김 회장님 만나기는 전에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근데 왜 아프리카를 갔냐 하면 해외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때는 대우의 힘이 약해서 화교와 일본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데는 도저히 승산이 없더라. 근데 우리는 뭐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조차도 힘들어서 못 가는 시장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힘들더라도 이겨내자 하면서 진출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내면서 거길 가면 사실 아프리카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견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나라에서의 독립 사장 역할을 하고 가끔 회장님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격려해주고 막힌 문제 있으면 그거 풀어주고 뭐 그런 식이지 그 사람들이 가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직원들 중에서 머리 좋고 일하는 사람들 일단 아프리카로 다 보내서 너희들 거기서 성공을 해. 그런 다음에 기업에서 일하는데 나중에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 그럼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거기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전 세계 어디든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보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보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하면서
보내서 여기서 그 역량을 쌓는데 여기서 어떤 역량인가 하면 거긴 현찰이 별로 없으니까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상강무역으로 해서 파이낸싱을 해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때 한국 무슨 은행인가 그 은행장이 김우정 회장님 뭐 금융의 귀재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50대 50 원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하는데 서양 다국적 기업들이 옛날에 가서 이렇게 착취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그쪽한테 도움이 된다는 일을 계속하고 그걸 보여줘야지만 오래 간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나중에 돈 번 다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50 버는 것 중에서 50만큼은 현지를 위해서 쓴다. 그래서 그 현지 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해외 유학 보내주는 것도 있고, 뭐 거기 주택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병원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랑 연결이 돼서 처음부터 상생이다. 근데 이것이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리스크도 줄이고 또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 해서 이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그 해외 경영의 제가 보기엔 기본 철학이나 그 바탕,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이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중화학산업 역량을 갖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쌓은 역량이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떤 기회가 열렸냐면 사회주의권이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권들이 붕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로 하겠다, 체제 전환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체제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업 기반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 입장에서는 그 비슷한 일을 언제 했냐면 70년대에 중화학산업 부실을 정리를 하면서 그 투자해 놓은 것을 갖고 어떻게든 팔고 경쟁력 있게 돌리는 일을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일이다. 이미 그 경험이 있었고 부실 기업 회생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정부랑 붙어서 해야 되는데 정부랑 하는 것을 이미 그 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이와 부실기업 회생 경험에서 김 회장님이 큰 소리를 치면서 그쪽 대통령이나 수상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만나면 그쪽 사람들이 대우에서 우리한테 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필요한 거 다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면 다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거 다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나라를 한국이 되도록 건설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 먹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니까, 바로 이룬 나라니까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기적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또 김우중 회장님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신 분이고, 근데 만약 미국의 IBM이나 GM 회장이 가서 당신 나라에 미국을 건설시켜 주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일단 선진국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사장이건 회장이건 이 사람들은 경제 발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라한테 미국을 건설시켜 주겠다는 말이 안 와닿죠. 그런데 한국을 건설시켜 주겠다라는 것은 그대로 와닿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화학산업이랑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대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면 그거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패키지들이 곳곳에서 다 벌어지는 겁니다. 뭐 중국, 뭐 베트남, 동유럽 이런 데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하나는 이제 중진국이고 작은 나라니까 뭐 착취당한다는 그런 경계심도 약화되고. 그래서 시간이,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건데,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자기네
역량이 다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진출할 때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딱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그런데 대우는 확장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폴란드의 FSO 인수를 할 텐데 그때 GM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GM은 협상을 할 때 뭐 인수를 하는데 뭐 인력을 어떻게 줄이고 뭐 시설도 얼마나 줄이고 자기들한테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는 이미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GM의 계산에는 이 폴란드랑의 동유럽 시장에서 자기네가 이걸 인수해서 얼마나 그 매출을 하고 이익을 얻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우리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는 폴란드에 진출할 때 폴란드를 그 기반으로 삼아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진국 다국적 기업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인력들이 다 필요한 인력인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만들어서 유럽까지 가려니까 김우중 회장님은 우리 전원 다 고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추가로 더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선진국 다국적 기업과 중진국 다국적 기업을 비교해서 중진국 다국적 기업이 갖는 그 강점이 되는 겁니다. 확장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그 생산 과정에서도 선진국 기업들은 자동화 경험밖에 안 남았는데 대우는 옛날에 그냥 맨손으로 할 때에서부터 반자동, 자동 경험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 상황에 맞춰서 이걸 유연하게 조절을 해서 원가를 그 절감하고 그 생산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그 중진국 다국적 기업들이 누구나 쳐다봐야 되는 저는 교과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론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해체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일반론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그 역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왜 몰락했느냐? 네. 일반적인 얘기는 뭐 재무적 위험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는 건데 일단 부채 비율을 보면 실제로 보면 그 금융위기 직전만 보면 그 5대 그룹 중에서 한 3등이었습니다. 대우가. 그러니까 꼭 제일 부채가 많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간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어져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대우가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참 해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황당한 것이 부채 비율할 때 위에 부채는 이게 국내 부채도 있고 해외 부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에서 밑에 자본은 한국 기업은 다 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외 자산은 빠져 있어요. 자산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외화로 계산하는 그 외화 부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분모에 있는 원화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환율 효과만으로도 부채가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우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의 대부분을 해외에다 투자를 했으니까 실제로 따지면 해외 자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부채 비율 계산을 할 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부채 비율 강조하니까 굉장히 부채 비율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우가 특히 대우 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빨리 투자를 했다. 그래서 부실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김 회장님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김 회장님의 생각은 뚜렷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건데 엄청난 투자를 하는 만큼 빨리 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거다. 실제로 그 전에 다른 회사들은 뭐 신차 개발하는 것이 뭐 3, 4년 주기로 왔는데
대우는 그때 뭐 한 2년에 뭐 3, 4종을 동시에 그냥 막 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갔는데 김 회장님이 그때 티코를 딱 만들고선 보니까 티코 처음에 몇십만 대 하다가 50만 대까지 규모가 늘리니까 생산 단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투자를 했으면 빨리 이제 단가를 낮추고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수를 늘려야지만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팔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빨리 확장한 것이 절대로 그 회사가 망할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늦게 확장을 하면 망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저는 그거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정치 위험의 관리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정치권이나 그 관료층 쪽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좀 좋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중간에 계속 나빠졌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럴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 책에서도 책이 아니라 그 월간조선에 쓴 것에도 이게 그걸 제대로 보려면 단순히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의 대하 드라마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기에 여러 액터들이 다 끼어듭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김 회장님이 처음 한국이 IMF에 빠지고 그리고 DJ가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는 대우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김우중은 김대중의 경제교사다. 그런 얘기가 쫙 퍼졌거든요. 그렇게 돈독한 관계인데.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경제교사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것은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뭐 IMF 당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 한국이 11월에 IMF 체제에 들어가고 대통령 선거가 12월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통령 그 후보가 그때 한국당인가요? 하여튼 보수당에서는 이회창 씨,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DJ, 그다음에 이인재 씨가 중간에 튀어나가서 세 명이 그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한국이 IMF에 들어가니까 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하는데 DJ만 IMF 재협상론을 꺼냈습니다. 이거 IMF한테 하면 한국에는 굉장히 나쁘니까 지금 조건 좀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깡드 씨 당시 IMF 총재가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왔어요. 바로 날라와서 후보 3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계속 그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IMF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이라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DJ도 그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이제 거의 나오고 그 당시에 제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사인을 안 하면 한국 원화는 더 안 좋아지고 DJ 때문에 그 한국 경제가 더 나빠졌다. 이것이 쫙 퍼지면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J도 사인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IMF 프로그램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침 그때 김우중 회장님이 전경련 차기 회장으로 그때 최종현 회장께서 암에 걸려서 그 업무를 못하니까 차기 회장 후보로서 전경련 회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전부터 이제 좋은 관계였었고 하니까 김우중 회장님을 따로 만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 관료들은 IMF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본인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창구가 김우중 회장님이었으니까 김우중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김우중 회장님은 우리가 지금 이 환율에서는 지금 1,500원, 뭐 1,700원 이 환율에서는 우리가 지금이야 뭐 그랬지만 그때는 환율이 우리가 한 700원, 800원 그것이 정상이었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뭐 2배가 됐으니까 이 환율에서는 우리가 돌을 팔아도 수출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선진국 놈들은 오래된 기계 갖고 굴리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다 최신 기계로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해서 우리는 수출하는 곳만 찾으면 우리는 계속 돌려서 수출로 해서 IMF 빌린 돈 2년 내에 다 갚고 IMF에 탈출하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힘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리 자산을 그렇게 헐값에 팔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또 민족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IMF 프로그램은 완전히 외세 의존적 회복 방안인데 그거 아니라 이거죠. 그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난데. 그러면서 김우중 회장님은 민족주의적 위기 타개 방안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DJ가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와서 관료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십시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논쟁까지 하고 김우중 회장님 말씀으로는 내가 다 제압을 했다. 그래서 DJ가 김 회장 얘기가 옳소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DJ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연간은 500억 달러 달성을 하자. 그리고 뭐 IMF 체제라는 것은 김 회장님은 신흥국 돌아다니면서 금융위기 난 곳들을 다 많이 봤으니까 그 나라에서 거기 정치 지도자들 만나보면 IMF가 무슨 요구하고 우리한테 무슨 일 벌어지냐 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IMF 체제라는 것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돈 뺏어가는 관리 체제로 바꿔나가는 것일 뿐이지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식 연설할 때도 그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체 상황에서도 이제 세계 경제를 돌아가는 것을 아니까 이 아시아만 지금 약간 위기지만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수출 시장은 계속 열려 있다. 수출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김석환 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때 대우 자동차에서도 그때 정부 보고 요구했던 그 환율이 한 900원, 800원, 800 몇십 원까지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1,000 얼마까지 가니까 이게 조선 쪽에 있었던 분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환율 그렇게 가니까 쾌재를 불렀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는 근데 관료들은 이 세계 경제 전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위기 한 것만 보고선 IMF 얘기만 듣고선 그래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김 회장님 나중에 이제 뭐 책상 물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관계도 틀어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우중 회장님의 해법이 맞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 회장님은 2년간 500억 흑자를 하자고 그랬는데 정부는 그때 연초에 28억 달러밖에 흑자를 못 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16억 달러, 500억 가까이인데 그때 또 수출금이나 뭐 딴 것들 좀 풀어줘서 수출을 지원을 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김우중 회장님 말씀이 맞았죠. 그러니까 극복 방안에 대한 것은 맞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도 사실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 그때가 조금의 어쩌면 살짝 떨어진 것이었지 그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2017년 18년 세계 금융위기 날 때까지 계속 좋았습니다. 정말 전후에 1990년부터 2018
17년, 18년 한 30년간을 그렇게 호황을 보였던 적은 전후 처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97년, 98년 그때는 그 전후 최고 호황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부 관료들은 완전히 세계 경제에 대해서까지 비관론에 빠졌고, 김 회장님은 세계 경제를 아니까 이 세계 시장 괜찮은데 그거 갖다 팔면 그걸로 된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대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정부나 이제 나중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대우가 부실하고 또 더 크게 부실이 될 우려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돈을 조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정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였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대우를 압박을 하고 조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책을 냈을 때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강봉균 수석한테 공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뭐 답신은 없었죠. 근데 강 수석이 DJ한테 대우 자금 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6개월 사이에 단기 차입금이 19조 원이나 급증했는데 이익 산출의 투명성에 의문이 크다. 그리고 밀어내기식 수출, 이로부터 창출된 매출 채권 기반으로 운전 자금을 조달한 듯 보인다. 라고 DJ한테 올린 거예요. 근데 DJ가 사실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대통령이지만 이 수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그렇게 잘 알 거라고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수석이 딱 수치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대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책에도 있지만 대우가 단기 차입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유에서 제일 큰 거 19조 원에서 16조 원이 수출 금융인데 저 자신이 제가 한국이 금융위기 난 다음에 금융위기 구조조정 잘못됐다라는 이제 책을 쓰고선 그 책에서 제일 잘못된 사례로 대우자동차 사례가 제일 잘못된 거다라는 그런 것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김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수출금융 문제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였구나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수출금융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말이 금융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채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출금융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걸로 금융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할인을 해서 뭐 100만 불을 받았으면 뭐 5% 쳐서 뭐 95만 불, 5%는 은행한테 그걸로 바로 생산업자는 이쪽에 돈을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출금융을 많이 썼더라도 그것이 대우의 부채는 하나도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부채가 안 올라가 있었는데 외화가 없으니까 은행이 수출금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많이 했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대우는 할 수 없이 제일 처음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회사채 발행하자마자 부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막았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없이 그런데 단자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도 뭐 대우에 비상벨이 울린다면서 그것까지 막아버리니까 대우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출금융을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 그때 99년 후반기로 가면서는 외화 보유가 쌓이면서 수출금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금융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가 부채 비율이 무지 높아졌다. 그리고선 지금 단자 돈까지 끌어드니까 부실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면서 대우에 대한 이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막 퍼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조 문제가 있고 다른 것들 뭐 구체적으로 책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 토론을 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대우차 부분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돈을 딴 데선 다 벌고 있었는데 이 대우차에 돈 다 갖다 박느라고 망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우차 이 사례를 보는 제가 보기엔 거의 그 경전처럼 되는 것이 이현재 씨가 쓴 곳간이 비었습니다 해서 중앙일보에서 한 건데 거기에 완전히 그 내용과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뭔가 하면 이현재 씨가 대우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대우가 옛 파트너는 GM한테 합작 카드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외자를 끌어들여 그걸로 구조조정 압력을 위해서 나라를 포석이었고 기술 자립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대우가 부실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GM이 98년에 합작을 깨고 만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일단 금융위기 전에 GM이 나서서 합작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김석환 사장님 계시지만 김 사장님이 그 전말을 다 알고 본인이 직접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GM이 주요 그 세계 업체들 중에서 중국 시장 진출이 제일 늦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에 소형차를 가야 되는데 GM이 소형차 모델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포드 가고 뭐 폭스바겐 가고 그러는데 소형차 모델이 없는데 보니까 대우가 지금 소형차 모델을 만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GM이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GM이 굉장히 거대하고 돈 잘 버는 회사였는데 이때 이미 GM은 엄청난 그 부실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문제투성이 공룡이라는 디트로이소러스라고 하는 제목까지 붙여주고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GM은 그 전에 그 경영학 교과서에서 누구나 따라야 할 모델이니까 지금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그 예가 되어 있다라는 정도까지 GM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때 GM은 무지 잘 되고 대우는 완전히 부실 덩어리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8년 하반기에 합작을 깨고 만다고 그러는데 합작 계속 진행이 실제로 돼 있었고 99년 8월까지 계속해서 그때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합니다. 그 문서를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실이라고 그랬는데 부실이라고 기술도 없다고 그랬는데 GM이 그걸 갖고 간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혁혁한 성공을 거둡니다. GM이 늦게 진출했지만 GM 샹하이가 대우 모델로 2008년에 중국 시장에서 1위로 떠오르는데 그게 다 대우차 모델입니다. 여기 이건 샹하이의 QQ3 뭐 스파크 이런 것은 티코 모델인데 이거는 판 것이 아니라 대만에서 설계도를 몰래 훔쳐간 다음에 중국 업체한테 팔아갖고선 짝퉁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중국 미니카 시장을 다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소형차 1등은 세일 이것도 대우차 그다음에 뷰엑 엑셀 이것이 이제 제일 잘 팔린 건데 이것도 대우 크루스도 대우 GM 상하이가 1등 하는 데는 이 대우 모델이 그리고 실제로 보면 QQ3 이런 것까지 따지면 2008년 이때까지만 해도 대우 모델이 중국 시장을 장악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기술 자립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가려 있습니다. 저희 책을 내고선 몇 번 뭐 강연도 다녀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왜 정부에서 그랬느냐 했을 때 이게 그러면 일단 지나고 나면 특히 GM이 성공한 것을 제대로 인정을 했다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단 그 잘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둘러싼 밀실거래가 실제로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대우차를 부실이라고 해서 그 채권단이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걸 또 팔아먹기 위해서 클린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은 다 국민 세금으로 떠안은 다음에 클린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선 이걸 헐값에 팔았거든요. 그리고서 그것도 그 자산을 처리 피킹할 수 있게 해서 원하는 것만 골라가게, 그것도 모아서 파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때 채권단 산하에 있어서 공개 입찰 그것이 발표도 하기 전인데 GM이 이현재 씨한테 인수 의향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니 기술 자립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협력의 여지에 있고 이때 얘네들이 50 내지 60억 달러 기업 가치를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의문이 가죠. 기업 가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왜 금융위원장한테 먼저 보냅니까? 공개 입찰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금융위원장은 저 바깥에 물러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 이현재 씨 바로 밑에서 이제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을 했던 오호근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업구조조정을 전체를 다 하고 그다음에 대우가 그를 이제 워크아웃으로 한 다음에 대우구조조정위원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우구조조정위원장으로 하면서 자기 한 달 월급을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을 요구를 해서 그걸 채권은행 부실기업이 망한 것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만큼을 요구를 하고 채권단이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현재 씨의 위세가 등등하고 바로 자기 오른팔이 딱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대우 이거 한 다음에 그 대우 할 때나 기업 구조조정 할 때나 상당 부분의 그 구조조정 그 자문이나 실제 진행하는 것을 라자드라고 하는 미국 투자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대우 구조조정위원장 끝나자마자 바로 싱가포르에서 라자드 아시아 태평양 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도와준 다음에 나중에 그쪽에 자문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받는 것들은 사례들이 그전에도 좀 있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바로 그쪽의 회장직을 줍니까? 그러니까 라자드에서 엄청나게 고마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미 그런 딜을 둘이서 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밀어줄 테니까 나중에 다른 형태로 나한테 갚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략이 있었으면 전 그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이현재 씨까지 같이 연루가 됐는지 이것도 전 퀘스천 마크이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이제 음모론이 더 이제 시크닝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잘 아는 신문사의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미국 특파원 했던 사람인데 그 김우중과의 대화 그걸 보니까 자기가 생각이 나서 선배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죠. 근데 하여튼 전화를 했는데 얘가 뭔가 하면 자기가 그때 특파원을 할 때 그때가 한 98년, 99년 그때쯤인데 주미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을 그때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이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로 주제는 뭔가 하면 그때 이제 자동차 시장 다 개방이 되고 그랬는데 미국 차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특파원들한테 설득을 하는 것이 야, 니네들 우리 미국에 보면 외국 차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민족주의적이라서 외국 차를 안 사는데 좀
외국 사정도 좀 설명을 해주고 선에서 외국차에 대해서 좀 의식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주제였는데 그 말미에 어떻게 대우 얘기가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그 대우차가 막 진출하면 중남미에서도 포드니 뭐 이런 데들을 다 밀어내고선 이기니까 자기네 쪽에서 대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대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우가 금융에서 좀 취약을 한 것 같다. 그리고선 그것을 정부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겠는가? 그다음에 이 자동차 공업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이 그 앤드루 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부시 시니어 때 교통부 장관을 했고 그다음에 부시 주니어가 대통령을 할 땐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대우가 금융 쪽에서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다 돌아다녔을 수가 있고 GM이 그것을 가장 많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라사드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기에 국제 정치 경제 드라마라는 것이 그럼 DJ가 왜 생각이 김우중 회장 편이었었다가 이렇게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DJ는 처음부터 자기는 햇볕 정책 갖고선 승부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금융위기 때는 그 얘기를 꺼낼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우중 회장님한테도 얘기는 나왔지만 김우중 회장님은 그거는 북한 출신에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은 남포공단이라 해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햇볕 정책을 성공을 시키려면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클린턴까지 나서서 5대 그룹 개혁이 부진하다라고 압박을 하니까 뭔가 5대 그룹 개혁의 뭐를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클린턴이 그렇게 말할 때 뒤에서 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저는 퀘스천 마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얘기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밑에서 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권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챙기려 했는지 그 부분도 이제 퀘스천 마크고. 그래서 DJ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처음에는 김우중 회장과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첫 번째 햇볕 정책 하고 싶은 때는 대우를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 상황에서 대우를 망하게 하면 DJ가 김우중 회장님에 대해서 마음의 빚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타격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우를 살려주는 쪽으로 했으면 DJ도 뒤에서 뭐 받아먹은 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나올 때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직접 그 관료들이 얘기하는 수치만 봤을 때 또 확신도 잘 안 서고 하니까 DJ는 김우중 회장님의 손을 놓는 방향으로 갖고 그게 대우가 넘어간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좀 실패한 것 중 그다음에 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 된 부분들도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는데 이제 역사를 다르게 쓰고 그다음에 절대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뭐 추징금이다, 분식회다, 세금 체납이다 해서 이제 대못 받는 작업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만 길게 넓혀왔으면 그리고 국가 경제를 봤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그 이후 20년간 유례없는 호황이었고 그다음에 신흥시장이 그때 성장에서 동력이었는데 신흥시장 계속 질주했습니다. 그러면 대우가 신흥시장에 누구보다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거 다 돈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그때 만약 대우가 살렸다면 저는 대우가 삼성보다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뭐 이것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대충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 세계경영 다시 봤을 때 그 중진국 다국 기업이 세계를 진출하는 전략, 거기는 저는 대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는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형태만 다르지 계속 남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중국 업체들이 하는 거나 이런 건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한국은 왜 그렇게 사화와 부관 참시가 많은지. 지금도 정부가 바뀐 다음에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 잡아놓고 뭐 거의 지금도 사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주기적으로 벌어졌고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대우가 마지막의 그 사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 사화와 부관 참시가 계속 역사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그건 한국이 갖고 있는 현재 비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걸 8차, 9차 오면서 와 있는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포럼 자체를. 그래서 설문조사라고 그럴까요? 소감을 쭉 받아오는 중에 한 150명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거꾸로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압축해 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3가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도 계시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3명이 제가 주변에 또 탐문해서 마지막 확정시킨 3명의 그 워드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더 많은 지식 축적의 기회가 이 포럼에서 일어난다. 둘째, 나무가 아닌 숲이고 표면이 아닌 본질, 지식 이상 지혜를 얻는 힘을 가지는 곳이다. 세 번째, 넥스 김우중 세계균형 꿈의 리마인더라는 워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캐치프레이즈 혹은 슬로건으로서 이 포럼 때마다 이야기가 되면서 이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 3개를 써 제출한 GYBN 연수생 혹은 그 졸업생들이 3명이 이 사람들입니다. 최재형의 20기, 지금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 친구 중에 동기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안 왔죠 오늘. 여기서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강윤주 베트남 출시 공부했던 학생이고, 마지막은 김동아 미얀마 쪽에 공부했던 학생, 셋이서 나온 이 워딩을 좀 선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3사람한테는 우리 1기 첫 번째 포럼을 진행했던 우리 대우 세계연구소 출신의 전 박사께서 썼던 책,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차이나 퍼즐이라는 책을 제가 어저께 본인이 자표 서명까지 해서 선물로 주자고 저한테 보내온 게 있어서 오늘 이런 이벤트를 엮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전달식은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크게 3가지 주제를 합니다. 글로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산업과 기업. 그게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사장 말씀하셨는데, 스타트업의 길에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그런 인투이션을 주려고 하는 설계된 과정들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역도 분산되고 또 종사하는 산업조차도 분산이 되어 있고, 연령층도 대우 오비들까지 같이 계시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만은 좁혀오면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 왔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0회차 포럼 다음번 주제입니다. 매달 한 번씩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인문학 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 또 철학과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최근에 이 IT 쪽 분야 인공지능 쪽에서 하시면서 깊은 인문학의 통찰을 가지신 분인데, 제목이 삶의 해상도를 높여라, AI 시대 인간 욕망의 새로운 지도. 그걸 통해서 남들은 없다고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시장을 새롭게 발상하고 생각해내는 힘을 준다는 그런 의미의 제목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다음번 1월 17일입니다. 1월 10, 11은 추석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늦춰서 1월 17일 날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도 사실 좀 정해야 되는데, 강사님 몇 분에 연락을 했는데 아직 답이 오질 않고 이 주제 선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수생들이 동남아가 있으니까 이 부동산에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학 하신 분한테 공간 확장의 힘, 도시와 산업에서 어떻게 동력이 발전되는 거 봐서 산업에 대한 땅,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땅도 연결시킬 수 있는 통찰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추진 중에 있고, 한 분은 스타트업과 자본의 변화와 성공 로드맵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사고 이해 한 가지 법칙,
지금 어릴 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